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인권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자 공분을 하다가도 또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은 또 벌어지고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등장할 때까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정말 해결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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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익중 교수님께서 아동학대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동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신문 방송에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동학대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오해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할 거라는 오해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여긴 76%라고 되어 있지만 한 80% 정도가 친부모입니다. 괜한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계모, 계부 이런 분들인데 신문 방송에서는 계모,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주로 신문 기사화 되기 때문에 아마 친부모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친부모가 가장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공간도 집안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동학대는 빈곤계층, 저소득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발견되는 비율은 말씀대로 빈곤과 저소득계층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 학술 용어로는 어항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어항효과라는 게 뭐냐면 실제 하는 행동보다는 아동학대를 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저소득계층들이 훨씬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많이 사생활을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동학대는 저소득 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울주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그분들이
그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체학대보다 더 많은 것이 중복학대입니다. 중복학대라는 것이 뭐 2대 때리나 3대 때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뭐 그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신체학대와 방임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2014년까지는 방임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서는 정서학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신체학대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이후에는 점점 방임이나 정서학대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잘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정의, 뭐 법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나눈다면 학대와 이게 방임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대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해줘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여주거나 뭐 그런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방임이라고 하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학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2.6명씩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1명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2.6명. 최근에 나왔던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에 3명꼴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사망하는지, 어떻게 사망하는지를 연구를 제가 이제 했는데요. 1세 이하라는 것, 그리고 신체 학대가 일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예측 요인으로 하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동학대 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대만 때려도 아이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 아동학대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 우리에게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손실 비용이 76조나 되는데 이건 GDP의 5.1%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하지 않도록 우리 굉장히 좀 미리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에서 저희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저희가 되돌이표 같은 정책 제한이 계속될 거고 전혀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이제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네. 뭐든지 이제 질문 우리 주십시오. 정익진 교수님이나 이제 장화정 관장님은 두 분이 지금 아동학대 정책의 산 증인이시고 또 이끌어오신 주역이시잖아요. 한 분은 학계에서 한 분은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대책을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발전해 왔는데 아직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게.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정도 왔는데, 가야 될 이상적인 그 아동 인권 사회를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이제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는 시스템은 많이 갖춰진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훈육을 체벌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진행했다면 이제는 체벌 이외에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훈육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나가는 체벌과 훈육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훈육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아주 메인 테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저는 이제 원장님. 교수님께서 그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대책은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종합 대책이라고 이제 여러 번의 대책들이 발표됐으니까 사실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모니터하고 사실 이 대책은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행이 잘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행은 이 예산 문제랑 항상 함께 간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법 왔는데 갈 길은 온 만큼 많다. 뭐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아까 강의에서 말씀 나오셨지만 아동학대 개요 그러니까 기본 뭐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유형 다시 요약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뭐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크게 나누면 학대와 방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뭐 신체적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 학대고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악담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거고. 잔소리도요? 예.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면 예. 그리고 성학대는 뭐 성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학대, 성폭행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방임은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방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몇 가지 오해 중에 이제 학대하면 이제 신체적 학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는 뭐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또 어떤 경계에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훈육하고 학대는 전혀 다른 과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겠다라는 거 생각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 학대와 훈육이 네. 보통의 일반인들 가정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예, 똑같이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네. 얘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복지법 내에는 가정 내에서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소통의 일환으로. 그렇죠. 네. 예. 아동학대 그 유형별로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도 약간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초창기는 사실 신체 학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때리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 학대가 많았고요. 최근에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방임이나 정서학대로 이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정서학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적 폭력이잖아요. 말로 잘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게 양육의 방식이다, 훈육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협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시면 사실 이 언어적 폭력, 정서학대는 좀 많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미 부모님들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의
뭐 정서 유형이 더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그 학대로 인지하는 게 이제 관점이 그렇죠. 생기면서 집계는 네.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동안에 아동 학대가 대응 대책이 좀 크게 발전을 해왔죠. 아까 시스템 돼 있다고 하시는 정도로 그것도 한번 이참에 시청자들에게 요약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굉장히 오래 전에 1999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신문 방송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속에 아동 학대에 대한 개입.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때 이제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적은 수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간인이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예산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뭘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듣지를 않는데 아이들이 한 명 죽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동 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저희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이 죽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변해왔고요. 2014년에 울주, 칠곡 이때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직권과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게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 사후 관리, 뭐 예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에 이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복지부에서도 종합대책이라는 걸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제 발견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제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하자라고 해서 최근에는 또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는 걸 갖춰서 사전에 이제 아동학대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사전에 보고 학대로까지 연결하지 말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사실 갖춰 놨기 때문에 아동 네. 보호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그 몇 가지 체크하는 네, 아동 학대 그렇죠. 징후가 있으면 네네. 그런 거. 그럼 그거하고 지금 아동 학대 수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정책이 잘 돼서 올라가는 역설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아동 학대 이 통계는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고가 조금 늘어나고 발견하는 눈이 좀 생겨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지금도 저희는 이거보다 한 3배는 더 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제 아동 중에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한 3만 4천 건 정도로 신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선진국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1000명당 다른 데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발견하는데 저희는 이제사 한 2명 정도 발견하는 수준이에요. 12명, 2명. 네네. 그래서 큰 차이네.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직은. 아동 학대가 얼마나 나쁜 거냐,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는 거 늘 듣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동 학대 발생 연령이 어릴수록 이 피해는 더 심각하고 극적이고 회복이 어렵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이고요. 그 사망 이외에 뭐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뇌 사진, 뇌 영상을 찍어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인지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정서적 문제, 그러니까 뭐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후에 뭐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뭐 자살이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학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방임이 굉장히 그 무서운 학대 유형의 하나로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인지나 뭐 이제 의식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특히 방임은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젖을 못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적절한 지적인 자극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사실 방임된 아이들의 IQ가 일반 아이들보다 20점이 낮다는 연구도 사실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방임은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 아동학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심층적으로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여러 다양한 요인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우선 우리가 처벌이 약하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아동복지법으로는 사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죽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서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제 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나오면서 아동학대 치사가 되면 이제 무기징역에서 5년까지도 이제 징역을 살 수 있고 또 학대 중상해가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살펴봤더니 저희가 심층 연구를 좀 해봤더니 증거 불충분, 무슨 무혐의 이게 거의 5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형을 실사를 한다고 해도 실형이 한 5% 수준이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학대를 사망 사건이 나도 아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됐을 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호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중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1년 미만의 징역이나 아니면 벌금 300만 원이 거의 아주 대부분이에요. 밥을 제대로 안 먹었다 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막 심각하게 밥을 밀어 넣어주는 이런 것도 다 벌금 300이고요. 잠자리 뭐 이렇게 낮잠 재우는 거 이런 거 다 잘못했을 때도 거의 벌금 물고 다 거의 형이 끝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양형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을 좀 가지고 양형 기준이 좀 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 청와대 청원이 그렇게 갑자기 지금 제가 들어갔을 때 1위였던 것 같아요. 전체 여러 가지 청원 중에서 그 부분이 국민적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냐. 말이 안 된다. 그럼 교수님, 이게 그 아동학대 범죄를 지금 이제 뭐 5년 이상 뭐 징역까지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형량이 굉장히 가벼웠다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이는 경우에는 뭔가 가중 처벌이 있었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를 죽이는 경우에는 죽이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원래 감형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이 됐냐면 국민의 인식하고 법 감정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법 집행자라고 불리는 판사, 검사,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이제 연구했어요. 이제 2013년 자료인데 그때 보니까 일반인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사법부의 왜 재판관님들이 그러냐면 그분들은 주로 이제 형을 보고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폭행이나 뭐 심각한 사례들을 이제 주로 보시다 보니까 뭐 이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훈육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그런, 지금은 이제 뭐 전담 경찰관도 있고 전담 검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좋아지려면 국민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 집행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까지는 정비는 완비됐지만 일단 지금 현재 양형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거는 18년에서 20년 수준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사망 사건들이. 그래서 아직은 미국 선진국은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네. 일반적인 그게 살인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았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게 처벌받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쪽이 이제 문제 제기인 거죠. 사법부를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오랫동안 그분이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실 그렇죠. 텐데 워낙 네. 형량 자체가 낮았다가 네, 이제 기준에서는 엄청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형량을 선고했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아직은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집행자는 신고 의무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법 집행자도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그 신고 의무자랑 마찬가지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일반인 교육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 집행자의 인식도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안하는데 근데 잘 안 들어주시죠. 그 성폭력 특별법 들어올 때 상황이 꽤 유사한데 법은 있어도 그 집행하는 그 경찰들이 인식이 자기네들이 경찰 시험 칠 때는 그런 과목이 없었다 뭐 이런 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은 경찰관 분들은 이제 이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신고 들어오면 동행해서 조사가 걸리면 이미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벌써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112로 신고가 되면 코드 2 지령이 내려지고요. 코드 2 지령 5분 안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지구대가 이제 출동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동수행 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과 법무부가 함께 보고 있는 공동수행 지침을 마련해놨죠. 경찰은 출동할 수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인력이 부족하고 개수가 부족해서 실제로 같이 출동하기가 5분 어려운 체계를 5분 내 가지고 출동 있는 거죠. 거의 네. 불가능하죠. 저희는 1시간 반 있다가 출동합니다. 그렇지 뭐 60개인데 네. 지금 신고 현장이 30분 내 거리 안 있는 데가 꽤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저희가 그 자라날 때만 해도 그 사랑의 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사랑의 매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저건가요? 뭐 이제 우리나라의 무슨 문화적인 어떤 뭐 특색에서 나오는 건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좀 글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 같은 데서도 괜찮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를 한 대 더 주고 뭐를 하면 떡을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사실 그런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라는 거를 들고 뭔가 훈육을 하시겠다,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지도하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사랑의 매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한 대를 때려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방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벌이라는 것 자체는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내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매를 때려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많은 미국에서 연구에서도 이건 강력한 단기 효과일 뿐이지 그 앞에서만 엄마 말 잘 듣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 부모하고 아이들의 질 관계에서도 그것도 떨어지고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의 정서상으로도 이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매를 든다는 것 자체가 좋은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문화에서는 매라는 것이 바로 들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 여전히 계시는 거죠. 사실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내가 나를 키워왔던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방식을 제가 배워서 또 아이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시스템이 사실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좀 손쉽게 매를 들지 마시고 심호흡을 좀 한번 하시자 이런 얘기를 사실 손쉽게 하거든요. 진정해라. 예. 특히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선생님들은 전문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누구야라고 예쁘게 다시 불러보자. 예.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가정 내에서도 사실 그게 실천이 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3개국이 신체적 체벌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도 법으로 이거 교사의 체벌부터 금지했고 2014년에 그 부모의 체벌까지 금지했는데 아는 부모가 많이 없으세요. 2014년에 금지됐어요. 예, 그게 이제 금지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체벌을 금지했던 나라들은 이 체벌 금지하는 시점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논란 없이 갑자기 이제 법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법이. 는 그런 것 같아요. 2014년 법에 가정에서의 체벌도 이제 범죄 행위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애매하게 네, 표현은 네, 되어 있어요. 네. 체벌 금지가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아는 분, 체벌 금지됐어 그러면, 그래? 이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스웨덴이 체벌 금지법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데 법을 만들고도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 법이 정말 90% 이상이 애를 때리는 게 불법이구나를 2년 뒤에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오늘 계속 하는데 법이 도입되고 2년이 되어서야 90% 이상이 아이를 때리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처음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벌할 수 있다가 동의가 90%였는데 2010년이 돼서야 자녀를 때리고 양육하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을 아니다 이건 10%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역전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지 나중에 행동이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인식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 과도기라고 사실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곧 그에 이어서 많은 부모님들도 이제 심호흡도 하시고, 좀 천천히 생각도 하시고, 아이들과 지내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같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체벌 금지법이 제정되고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민법상의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법이 충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꼭 고통을 줘야지만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예. 최근에 이제 의원님이 법 발의를 하셨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한 대로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민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징계 범위에 폭행이나 상해 등 학대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징계는 할 수 있지만 폭행이나 상해로 이렇게 학대하는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징계권을 좀 제한을 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동복지법은 이미 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홍보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체벌을 금지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평균을 좀 내봤더니 10만 명당 0.5명의 아이가 사망한 거예요. 즉 체벌을 금지하면 사망 사건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1.16명으로 아직 2배 이상 사망 사건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시면 체벌 금지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벌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 않은 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체벌의 유해성에 대해서 인식을 자각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체벌. 그래서 많이 알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금지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민께 알릴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 다 포함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우리 문화가 유난히 자식을 종속물로 독립적 인격으로 보지 않고 종속물로 보는 경향이 그 외 동반 자살 뭐 이런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지는데 뭐 한 말씀씩만 더 보태주신다 그래.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거든요. 이제 그래요?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죽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살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때 이제 그분들의 이제 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내가 걷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본인 낳지만 본인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약간 성숙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두지 않아도 굉장히 거둘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게 이제 최종 이런 단계에 가서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이다. 네, 아이도. 비록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와 또 제도 개선의 보완점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아동학대 대책, 우리나라의 그 대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를 네.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있고 의무자의 직업군들이 쭉 또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오늘의 일까지 연도별로 보면은 뭔가 뭐 신고 사례나 뭐 증가 사례 이런 게 좀 해마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신고 의무자는 24개 직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직군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교사,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뭐 기타 사회복지 계열에 계시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해서 24개가 있고요. 신고 의무 직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발견이 될 때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에는 2명이었던 과태료 수준이 2016년에는 20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여전히 좀 미흡한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신고의 30%가 항상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주시고요. 비신고 의무자이신 이웃 이런 분들이 70%를 신고해주고 계세요. 주로 그 아동도 있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네. 부모, 네. 그러니까 학원 어린이집 학원의 아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네, 부모가 하고. 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 내 학대에서는 이웃집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4개 직구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이런.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20명, 뭐 2명, 20명 요 정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몰랐다 이러면은 거의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뭔가 신고 의무자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 역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왜 신고를 하지 않냐면 나 아동학대인지 잘 몰라서 그랬다. 근데 아동학대해야지만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심만 돼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돼요. 판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본인이 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심만 되면 신고해라. 판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 4월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4개 직군 240만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인력도 사실 부족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다가 예방교육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수밖에 없냐면 위급한 상황에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상황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경미한 상황이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거나 아보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홍보해 나가나요? 사실 죄송스럽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금 예방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셔도 네, 상황은 왜냐하면 응급한 사건들이 34,000건을 뛰어다니면서 응급 조치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 교육시키고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고 가정에 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모니터하고 확인하고 네, 다시 조사하는 그런 업무와 서비스하는 것으로도 사실 지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사업, 부모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말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인력이 좀 더 완비가 되고 이제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된다면 조금 더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홍보는 일반 회계에서 거의 정말 적은 수준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주 어렵게 공익 광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좋은 정책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들의 사례가 좋은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뭐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했는데 뭐 거의 많은 선진국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 인식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정책이나 제도로 선진국처럼 이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예. 글쎄 이제 선진국은 사실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문화에 맞는 대책과 예, 뭐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부모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뭐 좀 계속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받는다고 해서 바로 변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육수당 받을 때 이제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영상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예, 저는 이제 이미 아이가 많이 커서 양육수당을 안 받아봤는데, 네,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양육수당이 나오려면 네, 의무적으로 가서 동영상을 보고 이제 수당을 신청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는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필요한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그 부모 교육하는 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이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이런 곳에서 또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부모 교육 좋은 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부모는 그렇게 찾아서 듣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안 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를 많이 이제 고민해야 될.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장원영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위험이 높은 이런 아이들과 가족을 이제 발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이제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 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그런,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면 어떻게 내 개인정보 얻었냐 그러면서 막 덤비시는 부모님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말씀 나누시고 그래도 이 말씀은 꼭 그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저기 교수님.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 무고한 죽음이 기억되고 그 기억 속에서 교훈을 꼭 얻어서 이후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대와 빈곤 없는 건강한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우리 성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본의 경우를 좀 들어서 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2022년까지 2,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늘린다라고 하고 그걸 아동학대 쪽에 투입을 시켜준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 조사나 개입을 위해서 법적인 강제력이 너무 미약하니까 48시간 안에 부모가 혹시 집에 있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그런 권한들을 강화시켜줬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일본의 대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는 항상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되지 않고는 이 문제, 아동학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나 그 순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과연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아이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나는 어떤 부모인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